두네치카와 운명적인 결단을 내리고 난 다음 날 아침, 루진의 마음은 술이 깬 뒤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정말 이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 두네치카를 생각하면 그의 마음은 다시금 유혹을 받아 꽃이 핀 듯이 아팠다. 실책은 그것만이 아니다. 모녀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 에이, 빌어먹을. 왜 난 이토록 인색한 짓을 했을까? 그들에게 좀 더 가난을 맛보게 한 후 나를 구세주같이 섬기게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만약 내가 그 사이에 결혼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사보냈더라도 이번 일은 확정적으로 결말이 났을 것이다. 이제 와서 그렇게 간단히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게 아닌가. 그런 족속들은 파혼할 경우엔 선물도 돈도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받은 것을 반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아까운 법이거든.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또다시 이를 갈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집을 나갈 때보다도 곱절이나 독이 오른 초조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의 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도식 준비는 어느 정도 그의 흥미를 끌었다. 대체 거기서 어떤 추도식을 한다는 거지? 그는 방 안으로 들어서면서 안드레이 세면노비치에게 말했다. 전혀 모르신다는 말투로군요. 바로 어제도 얘기를 해놓고선. 그리고 그 여자는 당신도 초대했을 텐데요. 나는 바보 같은 거지 여자가 설마 또 다른 바보 같은 논팽이에게서 받은 돈으로 추도식에다 몽땅 써버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 지금도 그 옆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을 정도니까. 그는 무슨 목적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것저것 물으면서 화제를 자꾸 그쪽으로 유도해 나갔다. 뭐 나도 초대되었다고? 그건 언제의 이야기인가?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나는 안 갈 테니까. 나도 역시 안 갈 생각입니다. 그보다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자네는 그 죽은 관리의 딸을 알고 있을 테지? 그 여위고 초라한 여자 말이야. 그 여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건 모두 사실인가? 그게 도대체 어떻단 말입니까? 내가 보기엔 즉 나 개인의 신념에 의하면 그 여자야말로 여자로서 가장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저는 소피아 세면노브나라는 여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여자의 행위를 사회제도에 대한 인간적인 반항으로 보고 있어요. 나는 그 여자를 높이 존경하고 있어요. 그 여자를 보기만 해도 절로 기쁨을 느낄 지경입니다. 그보다 한 가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넨 그 젊은 여자를 잠깐 이 방으로 불러올 수 있겠나? 다들 묘지에서 돌아온 모양인데. 잠깐 그 처녀하고 만날 일이 있어서 그래. 대체 왜요? 레베 자트니코프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뭐 좀 볼 일이 있어서. 나는 빠른 시일 내에 여길 떠날 생각이야. 그 여자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 물론 자네가 한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네. 무슨 용건이 있다면 그 여자를 부르는 것쯤은 문제가 아닙니다. 곧 갔다 오죠. 대신 난 당신을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레베 자트니코프는 5분 후에 소냐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녀는 매우 놀란 얼굴로 언제나처럼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어왔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상냥하게 맞았으나 거기에는 어색한 친근감이 엿보였다. 레베 자트니코프는 소냐를 들여보내고 문 밖으로 나갔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문간까지 따라 나가서 그를 멈춰 세웠다. 라스콜니코프는 거기 와 있던가? 하고 물었다. 네, 거기 있더군요. 방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욱 자네가 여기 우리와 함께 남아있어 주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저 처녀와 단둘이 있지 않도록 말일세. 또 무슨 소문이 퍼질지 모르니까. 좋습니다. 여기 남기로 하죠. 나는 이 창 옆에 서 있을 테니까 당신들에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소파로 돌아가 소냐와 마주 앉았다.
그는 뚫어질 듯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엄숙한, 약간 엄격하기까지 한 표정을 지었다. 소피아 세면노브나, 먼저 당신 어머니에게 사과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확실히 당신의 어머님 되는 분이죠? 네, 바로 제 어머니예요. 소냐는 겁먹은 표정으로 재빨리 대답했다. 그런데 실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점을 어머니에게 전해주시길 바라오. 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지금 곧. 소냐는 급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잠깐, 할 말이 아직 남았습니다. 소냐는 급히 의자에 앉았다. 탁자 위에 놓여있는 잿빛 돈과 무지갯빛 돈이 어른거렸다. 그녀는 얼른 눈을 들어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남의 돈에 눈을 준다는 것이 특히 그녀와 같은 입장에선 무례한 짓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실은 어제 지나던 길에 우연히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를 만나 한두 마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만 그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 계시다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상태가 좋지 않아요. 하고 소냐는 급히 말을 받았다. 혹은 더 간단히 더 알기 쉽게 말하면 병적인 상태죠. 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녀에 대한 동정심에서 무슨 도움이라도 되어드렸으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하니 그 가엾은 가족들은 지금 오직 당신 한 사람에게만 매달려 있는 것 같더군요. 죄송합니다만 당신이 어머니에게 연금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조차 어리석은 일이지요. 난 다만 복무 중에 사망했을 경우만 말씀드렸을 뿐이죠. 그럼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고와서 남의 말을 잘 믿기 때문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머리가 좀 이상해져서. 이만 실례합니다. 아직 내 말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소냐는 중얼거렸다. 자, 앉으세요. 소냐는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세 번째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 미망인이 불쌍한 어린애들을 데리고 저렇게 지내는 걸 보니 나는 좀 전에도 말했듯이 무엇이든 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을 위해서 의연금을 모집한다든가 혹은 자선 제비 뽑기를 주최한다든가. 실은 이 말을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좋으신 조언입니다만 할 수 있어요. 저녁이라도 다시 만나서 여러 가지로 상의한 다음 그러나 미리 말씀드릴 것은 돈은 일체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게 맡겨선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요. 그 증거로 오늘의 추도식을 보십시오. 내일을 위해서는 빵 한 조각도 없으면서 오늘은 자마이카에 럼주니 포도주니 커피니 하고 마구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연금 모집에 대해서도 저 불행한 미망인에겐 알리지 말고 오직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그저 추모를 하기 위해 추도식을 하고 싶다는 일념밖에 없어요. 소냐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럼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시고 우선 나 개인의 분수에 알맞는 돈을 내놓을 테니 받아주십시오. 거듭 부탁입니다만 내 이름은 절대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며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10루블짜리 지폐를 똑바로 펴서 소냐에게 내밀었다. 소냐는 그것을 받아들자 얼굴을 붉히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그녀는 매우 당황한 빛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준 20여 불이나 되는 돈 중에서 추도식비로 거의 10루블이나 써버렸다. 그녀가 추도식을 생각한 것은 순전히 고인에 대한 자존심 때문이었다.
장례식에는 묘지까지 따라온 폴란드인을 제외하고는 초청된 새빵살이 동료들이 한 명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더니 그 후에 추도식, 즉 음식을 차린 자리가 되자 어중이 떠중이 온갖 누더기를 걸친 가난뱅이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다. 카체리나는 이런 풍경이 저욱이 불쾌했다. 더욱이 자기에게 상당한 연금이 나오도록 주선해주겠다던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진 같은 사람은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묘지에서 돌아온 것과 거의 동시에 들어왔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그가 온 것을 무척이나 기뻐했다. 그것은 우선 그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일한 교양 있는 손님이었고 또 모두들 알고 있다시피 2년 후에는 이곳 대학에서 교수 자리쯤 얻을 수 있는 입장이었고 다음은 그가 정중한 말로 장례식에 꼭 참석하려 했으나 부득이 참석치 못했노라고 사과 인사를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를 잡아 끌다시피 해서 자기 왼쪽 자리에 앉혔다. 소냐는 곧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려고 애쓰면서 표트르 페트로비치의 말에다가 일부러 수십 가지 가한 최상급의 정중한 말씨로 그의 사과 인사를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전했다. 또 그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에 관해서도 말하고 상의도 할 겸 틈이 나는 대로 방문하겠다는 전갈도 했다. 로지온 로바노비치, 나는 당신이 이처럼 누추한 자리에 쾌히 참석하여 주신 것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소냐의 말을 듣고 나서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이렇게 말했고 또 큰 소리로 덧붙이기까지 했다. 물론 가엾게 죽어간 저의 남편과 그토록 친하게 지내셨으니까 약속을 지켜주신 걸로 압니다만. 더없이 기분이 유쾌해진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곧 여러 가지 신세 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했으나 이야기 도중 갑자기 진행 중에 있는 연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자본으로 해서 반드시 고향 도시에서 양가의 여학생을 수용하는 기숙학교를 창립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바로 이때 한 번도 이야기에 끼어들지 못한 데다가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몹시 분개하고 있던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갑자기 하나의 시도를 감행했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이번에 생기는 기숙학교에선 여학생의 속옷이 깨끗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고 또 반드시 속옷을 잘 감독할 수 있는 훌륭한 부인을 두어야 하며 둘째로는 모든 젊은 여학생들이 밤중에 몰래 숨어서 소설 같은 걸 일체 읽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당한 말을 의미심장하게 강조했다. 몸에 불편이 생기고 더 이상 손님 대접하기도 싫어진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곧 바보 같은 소리만 하는군. 당신 따위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쏘아붙였다. 아말라야 이바노브나는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버럭 화를 내면서 자기는 다만 당신을 위해서 한 말이다. 자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잘 되길 바란다. 더욱이 오래전부터 방세도 내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두 여인의 싸움은 본격적으로 사나워져 갔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도 더욱 기세를 돋우어 모욕했으므로 이윽고 집 주인은 팔딱팔딱 뛰면서 자기가 이 집 주인이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소리소리 질렀다. 아이들은 놀라서 울어댔다. 소냐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를 진정시키려고 그 옆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노란 감찰에 대해서 외쳐댔으므로 사태는 극도로 팽창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방문이 열리면서 뜻밖에도 표트르 페트로비치 루진이 모습을 나타냈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그에게로 달려갔다. 표트르 페트로비치, 아휴, 당신만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세요. 저 짐승 같은 년에게 일러주세요. 불행을 당한 고결한 부인에게 이럴 수는 없다고. 이런 무례한 짓을 하게 되면 벌을 받는다고요. 나는 총독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년은 경을 쳐야 해요.
나는 두 분의 끊임없는 싸움에 끼어들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의붓딸 소피아 세면노브나에게 급히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왔을 뿐입니다. 자, 비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그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옆을 지나 소냐가 있는 구석으로 걸어갔다. 소냐의 옆에 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를 지나가게 비켜주었다. 표트르 페트로비치는 그를 완전히 못 알아본 듯이 소냐만 쳐다보며 다가갔다. 잠시 후에 레베자트니코프의 모습도 나타났다. 어쩌면 방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는 이 자리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나의 친구 안드레이 세면노비치 레베자트니코프의 방에서 아까 당신이 다녀간 직후에 나의 소유인 10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이 탁자에서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 당신이 만일 그것을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면 난 명예를 걸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을 증인으로 맹세하겠습니다만 이 사건을 일체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부득이 비상수단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울고 있던 아이들까지도 울음을 뚝 그쳤다. 소냐는 창백한 얼굴로 루진의 얼굴을 바라볼 뿐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대체 어찌 된 것입니까? 루진은 뚫어지게 소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거려. 소냐는 파들거리고 떨며 간신히 대답했다. 모른다고? 잘 생각해 보시오. 당신에게 조금 더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나는 오늘 아침 필요가 있어서 액면 3,000루블의 오픈 이자가 붙은 채권을 현금으로 바꿔왔습니다. 안드레이 세면노비치가 그 증인이지만 그 돈을 세어 2,300루블은 지갑에 넣고 그 나머지인 500루블은 탁자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석 장은 100루블 지폐였습니다. 당신이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 있는 동안 왠지 무척 당황해서 3번이나 일어나 가려고 했죠. 난 당신 것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10루블을 주셨습니다. 자, 도로 받아주세요. 소냐는 포켓에서 매듭을 찾아 풀고 10루블짜리 지폐를 꺼내어 루진에게 내밀었다. 그럼 나머지 100루블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까? 그는 돈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책망하듯이 말했다. 하느님. 하고 소냐는 입속으로 외쳤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 경찰에 알려야겠으니 수고스럽지만 우선 이 집 문지기를 불러주십시오. 루지는 조금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가 막히는 일이군. 나도 저 애가 훔쳤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고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손뼉을 쳤다. 당신도 알고 있었다고요? 루지는 얼른 말끝을 잡았다. 그렇다면 전부터 그렇게 추측할 만한 근거가 다소라도 있었군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뭐라고? 당신은 이 애를 도둑년으로 모는 건가요? 이 소냐를? 아휴,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군요. 소냐, 너는 왜 저 따위 사람한테서 10루블을 받아왔니? 바보 같으니. 그 돈 이리 내놔, 어서. 그 10루블을 내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소냐의 손에서 돈을 빼앗아 구겨쥐더니 루진의 얼굴에다 획 던져버렸다. 그 돈은 루진의 얼굴에 맞고 땅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이 미친년을 잡아묶어라! 하고 루진은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다. 뭐야? 내가 미친년이라고? 이 얼간이 같은 놈아! 너는 우리 소냐가 온순하니까 그걸 약점 삼아 그따위 흉계를 꾸몄지? 너는 그걸 목표로 삼았지. 이제 본성이 드러날 거다. 자, 조사해봐. 어서 조사해보라니까. 대체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야 좋을지. 루지는 중얼거렸다.
소냐, 어서 저 사람들에게 너의 주머니를 뒤집어 보여라. 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자세히 봐라.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소냐의 포켓을 모두 뒤집어 보였다. 그런데 두 번째의 오른쪽 포켓에서 웬 종이 쪽지가 하나 튀어나와 루진의 발밑에 떨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루진은 몸을 굽히고 종이 쪽지를 집어 올리더니 모두가 볼 수 있게 펼쳐 보였다. 그것은 8겹으로 접힌 100루블짜리 지폐였다. 이 도둑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경찰! 경찰! 하고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소리쳐대고 있었다. 사방에서 큰 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루진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한 짓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소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중얼거렸다. 소냐, 나는 믿지 않는다. 난 믿지 않아.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이렇게 외치고는 소냐를 두 손으로 잡은 채 아기를 다루듯 수없이 키스를 퍼부었다. 당신들은 아직 모르나요? 이 애가 어떤 앤지? 이 애는 만일 당신들이 필요하다면 입고 있는 단벌 옷이라도 팔아서 남에게 주라 이에요. 이 애는 노란 감찰까지 받았습니다만 그것도 내 아들이 굶어 죽게 됐으니까 제 몸을 희생한 것뿐이에요. 아휴, 돌아가신 여보, 세몬, 이게 당신의 추도식이군요. 하느님, 이 애를 보호해 주세요. 루지는 곁눈으로 라스콜리니코프를 힐끗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딱 마주쳤다. 라스콜리니코프의 불타는 듯한 눈초리는 그를 곧 태워버릴 것만 같았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미친 듯이 소냐를 껴안고 키스만 퍼붓고 있었다. 아이들도 조그만 손으로 모두 소냐에게 매달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비열한 짓이요? 이때 벼랑간 문 쪽에서 함성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루지는 황급히 뒤를 돌아다 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레베자트니코프가 그를 노려보면서 거듭 말했다. 루지는 찔끔 몸을 떠는 듯 싶었다. 당신은 파렴치하게도 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했었죠? 그는 루진 앞으로 다가가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 왜 그러나 안드레이 세메노비치.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루지는 중얼거렸다. 당신이 중상자란 말이오. 레베자트니코프는 시력이 약한 눈으로 상대방을 날카롭게 쏘아보면서 열띤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매우 격분한 표정이었다. 아니, 자네 대체 왜 이러는 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군. 내 정신은 멀쩡해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사기꾼입니다. 어쩌면 그토록 비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뭘 어쨌단 말인가? 혹시 자네 술이라도 취하지 않았나? 당신 같은 속물은 술에 취하기도 하겠지만 나는 술 따위는 아직 입에 대본 일도 없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저 100루블 지폐를 소피아 세메노브나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이 눈으로 봤어요. 맹세할 수 있습니다. 레베자트니코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되풀이했다. 애송이 같은 놈이 정말 미친 모양이군. 지금도 그 장본인은 여기 자네 앞에 있어. 방금 여러 사람이 보지 않았느냐 말이다. 10루블 외엔 나한테서 받지 않았노라고. 그럼 받지 않은 돈을 내가 어떻게 주었다는 거냐? 나는 당장 재판소에 가서 어떤 선서라도 하겠소. 당신이 저 아가씨의 호주머니에 슬쩍 찔러 넣는 걸 나는 똑똑히 봤단 말이오. 그때 나는 바보같이 당신이 자선을 베푸는 줄로만 알았소. 문 앞에서 저 아가씨와 작별할 때, 아가씨가 되돌아설 때, 당신이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말이오.
당신이 왼손으로 아가씨 호주머니에 슬쩍 돈을 찔러 넣는 걸 나는 보았단 말이오. 똑똑히 보았어요. 루진의 얼굴은 일순간 창백해졌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자넨 창 옆에 서 있었는데 어떻게 돈을 알아보았다는 건가? 자넨 착각을 일으키고 있어. 어떻게 그 근시 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야? 천만에 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모든 걸 똑똑히 보았어요. 물론 창가에선 그게 돈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보긴 힘들었죠. 그러나 나는 다른 특별한 이유로 그것이 100루블의 지폐가 틀림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소피아 세메노브나에게 10루블짜리 지폐를 주었을 때 당신은 탁자 위에 100루블의 지폐도 집었기 때문이요. 나는 그때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똑똑히 보았소. 당신은 그것을 손에 쥔 채 언제까지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는 그 일을 거의 있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걸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겨주이면서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한 것을 보고 다시 상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슬쩍 저 아가씨에게 자선을 베풀려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아가씨의 주머니에 슬며시 돈을 찔러 넣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방에서 놀라는 소리가 일어났다. 모두가 루진에게로 모여들었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레베자트니코프에게로 달려갔다. 안드레이 세메노비치, 나는 당신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 애를 보호해 주세요. 저 애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셨습니다. 허튼 소리 집어치워! 루진은 미친 듯이 격분해서 소리쳤다. 내가 지폐를 슬쩍 넣었다고?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내가 모르겠다는 건 바로 그 점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치졸한 범죄자군요. 나도 생각하기를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사람이 아가씨에게 몰래 돈을 넣어주는 걸까? 하고 이상히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좋게 생각해서 그런 큰 돈을 그냥 희사하기가 거북했기 때문일 거라고 단정했던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큰 효과를 가져왔다. 그는 대단한 열성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말했으므로 모두들 그의 말을 믿는 것 같았다. 루진은 형세가 불리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넨 나에게 어떤 악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로 나를 중상하고 있어. 그러나 이런 변명은 루진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사방에서 비난의 소리가 일어날 뿐이었다. 뭐라고? 제멋대로 짓거리고 있군. 경찰을 불러라. 나는 증인 선서라도 할 수 있어. 오로지 한 가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 작자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질렀는가 하는 점이야.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는지. 마침내 라스콜리니코프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이제야 나도 모든 사실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 사건이 전개될 때부터 여기엔 무슨 비열한 간계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어느 처녀에게, 정확히 말하면 내 누이 동생 아부도자 로마노브나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청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저께 나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 두 사람은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방에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이 집 새방에서 안드레이 세메노비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한 바로 그날, 즉 그저께 돌아가신 마르멜라도프 씨의 친구 자격으로 그 미망인에게 장례식 비용에 보태 써달라고 얼마의 조의금을 드린 것을 저 사람은 곧 우리 어머님한테 편지로 고해 바쳤습니다. 그것도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몽땅 털어서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아니라 소피아 세메노브나에게 주었으며 그녀에 대해서 지극히 비열한 말을 써보냈습니다. 즉 나와 소피아 세메노브나 사이에 특별한 관계라도 있는 듯이 암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상함으로써 나를 어머니와 누이 동생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속셈이었지요.
그래서 어젯밤에 나는 저 사람 앞에서 이런 중상을 명백히 밝혀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나와 떼놓지 못한 것에 화가 난 저 사람은 우리 어머니와 누이에게 무례하게 굴었기 때문에 마침내 회복할 수 없는 결별이 생겼고 저 사람은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약 지금 소피아 세메노브나가 도둑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저 사람은 우선 우리 어머니와 누이에게 자신의 의심이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저 사람이 노린 목적의 전부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대강 이렇게 자기의 설명을 마쳤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레베자트니코프는 신나게 맞장구를 쳤다.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소피아 세메노브나가 우리 방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일부러 창가로 불러서 당신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루지는 거의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 자리를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는 기회만 노리고 있는 사람 같았다. 사람들은 대단히 흥분해 있었다. 모두들 욕설을 퍼붓고 위협을 하면서 루진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루진은 겁을 먹은 기색은 아니었다. 소냐를 죄인으로 만들려던 기도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자 그는 느닷없이 뻔뻔스러워졌다. 여러분, 이렇게 밀지 말고 길 좀 비켜주시오. 그는 사람들을 해치면서 말했다. 여자 도둑의 범행은 완전히 폭로되었으니까 나는 끝까지 추궁할 테요. 자, 길을 좀 비켜요. 그는 사람들을 밀어대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식량국 관리가 탁자 위에 컵을 집어들어 루진에게 던졌다. 그 컵은 빗나가서 보기 좋게 여주인의 얼굴에 명중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는 사이에 루진은 자기 방으로 도망쳐버렸다. 그리고 30분 후에는 이미 그의 모습은 이 집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마침내 소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뛰쳐나가 자기 숙소로 달려갔다. 아말리아 이바노브나는 컵 세례를 맞고 게다가 여러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자 모든 책임이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악을 썼다. 이 집을 비워라. 지금 당장 비워라. 이렇게 덤벼들면서 그녀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다. 억울한 누명까지 씌운 것도 부족해서 인연이 남편 장례식 날에 배가 터지도록 얻어 처먹고서는 애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라고? 어디로 나가란 말이냐? 가엾은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울부짖었다. 하느님, 이 세상엔 정의란 게 없단 말입니까? 우리 불쌍한 고아를 돌보지 않고 누구를 보호하시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진리도 있을 게다. 천벌을 받을 더러운 년아, 두고 보잔 말이야. 폴리야, 동생을 데리고 여기 있거라. 난 나가서 찾아봐야겠다. 이 세상에 진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녹색 쇼를 머리에 쓰고 아직도 방 안에서 서성대는 새빵살이 주정뱅이들을 해치고 울부짖으면서 거리로 뛰쳐나갔다. 폴리아는 공포에 질려 오들오들 떨면서 동생들을 껴안고 궤짝 위에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나도 이만 가야겠군. 라스콜리니코프는 속으로 말했다. 어디 들어보자. 소피아 세메노브나, 이번엔 당신이 어떤 말을 하려는지. 그는 소녀의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가를 소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 집이 가까워오자 갑자기 마음속에 공포를 느껴 힘이 쭉 빠지는 듯했다. 그는 리자베타를 죽인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하는 걸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망설였다. 그러자 다음 순간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순간을 연장시킬 수도 없다는 필연성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급히 문을 열었다. 소냐는 탁자에 팔꿈치를 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가 라스콜리니코프를 보자 후다닥 뛰어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를 맞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옆으로 가서 방금 소냐가 앉았던 의자에 앉았다. 어때요, 소냐? 모든 것은 사회적 환경과 거기 관련된 습관에 뿌리박고 있는 거요. 아까 당신은 그것을 깨달았소? 고뇌의 빛이 소냐의 얼굴을 덮었다. 제발 어제 같은 말은 말아주세요. 그렇잖아도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까요. 그녀는 혹시 이 말이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진 않았나 해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바보가 되어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지금쯤 거기선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곧 다시 가보고 싶었지만 어쩐지 당신이 오실 것만 같아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아말리아 이바노브나가 집을 비워달라고 강요해서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진실을 찾으려고 어디론지 뛰쳐나갔다는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어머나, 이 일을 어쩌면 좋아. 그럼 빨리 가봐야겠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서둘러 망토를 집어들었다. 당신은 언제나 그렇군요. 당신의 머릿속엔 그 사람 생각밖엔 없어요. 나하고도 좀 같이 있어줘요. 하지만 어머니가...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도 반드시 당신 생각을 할 거요. 이제 여기에도 들릴 테니 두고 보시오. 소냐는 안절부절 못하며 의자에 앉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말없이 마룻바닥만 내려다보면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이번에 레베자트니코프나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루지는 당신을 감옥에 쳐넣었을 거요. 정말이에요. 소냐는 가느다랗게 말했다. 사실 말이지만 레베자트니코프가 거기에 나타난 것은 정말 우연이었소. 만일 감옥이라도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소? 왜 또 말이 없습니까? 잠시 후 그녀가 시종 대답이 없자 또 물었다. 무슨 이야기든 해야 할 게 아닌가요?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오. 소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루진의 계획을 미리 다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때문에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도 아이들도 그리고 당신까지도 함께 파멸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소? 폴리아도 마찬가지죠. 그 애도 역시 같은 운명의 길을 밟게 될 테니까. 자, 여기서 말이오. 만약 이때 모든 것이 당신 결심 하나에 달려있다면, 즉 말해서 이 세상에서 루진과 그 아이들과 어느 쪽이 살아야 할 것 같소?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소냐는 불안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간접적인 말에는 무언가 꼬집어낼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숨어 있음을 느꼈다. 나는 왠지 전부터 꼭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하시리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더욱 잘 됐군요. 그래, 당신은 어떻게 해결하겠소? 왜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물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루진이 살아서 추잡한 짓을 계속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군요. 당신은 그것조차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건가요? 하느님의 뜻을 감히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시지요? 누구는 살아야 하고 누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심판의 권리를 대체 나에게 누가 주었나요? 하느님의 뜻을 개입시킨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침울해져서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이에요. 당신은 엉뚱한 곳으로 이야기를 몰고 가려 하는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다만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요?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우수에 잠겨 그녀를 우두커니 지켜보았다.
어쩌면 당신의 말이 옳을지도 몰라. 나직하고 고느적한 목소리로 말한 그는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돼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어제 난 절대 용서를 빌려고 오진 않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은 용서를 빌듯이 말하고 있는 거요. 내가 루진과 하느님의 뜻을 말한 것은 모두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소. 즉, 나는 용서를 빌고 있는 거요, 소냐. 그는 머리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러자 불현듯 이상하게도 소냐에 대한 증오감이 일었다. 그는 스스로의 감정에 놀라서 머리를 치켜들고 소냐의 얼굴을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애처로우리만큼 괴로운 눈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 거기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의 증오심은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는 다시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고개를 떨구더니 또 무슨 생각에선지 갑자기 파랗게 질린 얼굴로 일어나 조용히 소냐의 침대로 옮겨 앉았다. 왜 그러세요? 소냐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대체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 왜 그러시죠? 아무것도 아니야. 소냐, 그렇게 놀랄 것 없어. 잘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거야. 왜 나는 여기 와서 당신까지 괴롭히고 있는 걸까? 대체 난 왜 그러고 있는 걸까? 난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수없이 하고 있는 중이요. 당신은 무엇을 그토록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며 고통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런데 소냐, 내가 어제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겠다고 했는지 기억하나? 난 어제 돌아가면서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작별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다시 오게 되면 누가 리자베타를 죽였는지 알려주겠다고 했지. 그녀는 전신을 파들파들 떨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 그걸 이야기해 주러 온 거야.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아시지요? 소냐는 퍼뜩 정신이 드는 듯 빠르게 물었다. 그녀는 점점 호흡하기가 곤란한 듯 숨을 급히 몰아쉬었다. 알지.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찾아내셨나요? 그 범인을? 찾아낸 건 아니야.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아셨지요? 어디 맞춰봐. 그는 힘없이 말했다. 소냐는 전신의 경련을 느꼈다. 아니, 당신은 왜 나를 그렇게 놀라게 하시나요? 그녀는 어린애처럼 안타까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중얼거렸다. 말하자면 나는 그 범인과 막연한 친구 사이라고 할 수도 있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를 응시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 범인은 리자베타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되다 보니 죽이게 되었을 뿐이야. 그는 노파만을 죽이려고 했었지. 그런 생각으로 노파가 혼자 있을 때 갔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리자베타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만 그 여자까지 죽여버리고 만 거야. 두 사람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서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래도 알아맞추지 못해? 높이 매달린 종에서라도 껑충 뛰어내리는 듯한 마음으로 그는 불쑥 이렇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소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했다. 좀 더 잘 생각해봐. 그는 소냐를 바라보고 재촉하는 순간 그 얼굴에서 리자베타의 얼굴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도끼를 들고 접근해 갔을 때 떠올랐던 그녀의 표정을 그는 확연히 상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얼굴에 어린애와 같은 경악의 빛을 띠고 뒷걸음질을 쳤었다. 지금 소냐에게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그를 응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왼손을 앞으로 내밀어 가볍게 그의 가슴을 떠밀고는 조금씩 몸을 뒤로 빼면서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몸은 점점 그에게서 멀어져 그의 얼굴에 쏠린 그녀의 시선은 점점 더 굳어갈 뿐이었다. 그도 그녀와 똑같은 모습으로 소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이젠 알 테지? 끝내 그는 이렇게 속삭였다. 그녀의 입에서 무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빈 포대자루처럼 침대에 쓰러지며 얼굴을 베개에 파묻었다. 그러나 곧 몸을 일으키더니 재빨리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의 두 손을 으스러지도록 끌어잡고는 그의 눈을 응시했다. 절망적인 눈초리로 그녀는 무엇인가 한 가닥 희망이나마 발견하고 그것을 잡아보려는 듯 마지막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희망은 없었다. 이제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만 소냐.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줘. 그는 애원했다. 이런 식으로 그녀에게 고백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그녀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비비면서 방 안을 서성댔으나 다시 그의 곁으로 다가와서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붙어 앉았다. 그리곤 그의 앞에 몸을 던져 무릎을 꿇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하고 그녀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러고는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그의 목을 힘껏 껴안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흠칫 몸을 비키고는 그녀를 서글프게 바라보았다. 소냐,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여자야.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도 나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다니. 아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군. 그렇지 않아요. 이 넓은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이 울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은 훈훈한 감정으로 파도치고 있었다. 금방 그의 마음은 누그러졌다. 그는 그 감정에서 저항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 속눈썹에 맺혔다. 그럼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지, 소냐? 그는 한 가닥의 희망을 느꼈다. 그럼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난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난 얼마나 불행한 여자일까요? 왜 좀 더 빨리 당신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당신은 좀 더 빨리 나에게 오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 지금에야 오시다니. 지금 와서 뭐래요? 우리 함께. 그녀는 미친 듯이 다시 그를 끌어안으며 되뇌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설사 징역이라도 가겠어요. 그는 온몸을 떨었다. 그의 입 언저리에는 아까처럼 증오에 찬 거의 오만스럽기까지 한 미소가 떠올랐다. 난 아직 징역 갈 생각은 없는지도 몰라. 소냐는 그를 쳐다보았다. 불행한 사나이에 대한 감상적인 어떤 동정이 가라앉자 다시금 살인자라는 끔찍한 생각이 그녀의 가슴을 강타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런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그녀는 정말 그가 살인자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이지. 어찌 된 일일까? 난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어쩌자고 당신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걸까요? 정말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다만 돈을 빼앗기 위해서였지. 그러나 이제 그만둬, 소냐. 그는 지친 듯이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소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연히 서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먹을 것이 없었군요.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그랬죠? 아니, 그게 아니야. 난 그렇게까지 굶주리진 않았어. 또 어머니를 돕고 싶기도 했지만 그것도 완전한 이유는 될 수 없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줘, 소냐. 소냐는 벼랑간 손뼉을 쳤다. 그럼 정말이란 말인가요? 누가 정말이라고 믿겠어요. 자기 돈을 털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돈을 빼앗으려고 살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게 주신 돈도 그 돈도 역시 그 돈은 그렇지 않아. 안심해. 그 돈은 어머니가 어느 상인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준 거야. 그 돈은 틀림없이 내 돈이야. 소냐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골몰하고 있었다. 그 돈 말인데 나는 거기 돈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어. 나는 그때 노파가 목에 걸고 있던 지갑을 빼앗았어. 속이 두둑한 양가죽 지갑이었지. 그러나 나는 지갑 속은 보지도 않았어. 아마 열어볼 틈이 없었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물건이라 해야 주로 옷소매 단추니 장식줄이니 하는 따위뿐이었지만 나는 그런 것을 모두 지갑과 함께 이튿날 아침 어느 거리의 공터 돌 밑에다 숨겨버렸어. 아마 지금도 그대로 파묻혀 있을 거야. 그럼 왜 돈을 빼앗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글쎄 모르겠어. 난 아직도 그 돈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 결심이 서질 않아서 그런지도 몰라. 소냐는 여기에 어떤 다른 곡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소냐, 내 말을 잘 들어줘. 만약에 내가 굶주림 탓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만약 그랬다면 나도 지금은 행복했을 거야. 부디 그것을 알아줘야 해. 소냐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어제 내가 당신과 함께 가자고 한 건 어디로 가잔 말인가요? 내가 함께 가달라고 청한 것도 오늘 여기 온 것도 목적은 단 하나야. 소냐, 날 버리지 말아줘. 부탁이야. 버리진 않겠지? 소냐는 라스콜니코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난 무엇 때문에 죄다 고백을 했을까? 당신은 내 설명을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테고 그 때문에 더 고민하게 될 테니 말이야. 아니, 이런 비열한 사내를 당신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당신 역시도 고민하고 계시는 거려. 하고 소냐가 외쳤다. 소냐, 내 마음은 독으로 가득 차 있어. 그걸 알아야 해.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에 온 거야. 그는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그래, 우린 서로 다른 인간이야. 아무래도 영합될 순 없어. 그런데 난 대체 무엇 때문에 여길 왔을까? 오시길 정말 잘하셨어요. 내가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는 괴로운 얼굴로 그녀를 주시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나폴레옹처럼 영웅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야. 이젠 알겠어? 아니에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난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그럼 말해보지. 그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다. 실은 이런 문제를 내 자신에게 제기해 본 적이 있었어.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 내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가 정복한 이집트나 몽블랑 대신에 오직 괴상망측한 과부 할멈밖에 없고
더구나 그 노파의 트렁크 속에서 돈을 꺼내기 위해서 노파를 죽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나폴레옹 같으면 주저하기는커녕 그것이 더럽고 악한 짓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미치자 나는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어. 나폴레옹은 우물쭈물할 것 없이 단숨에 목을 졸라 죽이고 말았을 거야. 그래서 나도 더 생각하기를 그만두고 단숨에 해치운 거야. 소냐는 우습게 여겨질 테지.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이 사건이 그런 이유에서 일어났다는 점일는지도 몰라. 좀 더 솔직히 말해주세요. 그렇게 비유하시지만 말고. 그는 소냐 쪽으로 몸을 돌려 처량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두 손을 잡았다. 이번에도 역시 당신의 말이 옳아. 소냐, 이건 모두 무의미한 군소리에 불과해. 당신은 알고 있지? 우리 어머니는 거의 무일푼의 미망인 노인이라는 걸. 누이 동생은 어떻게 교육은 받았기에 남의 집 가정교사라도 옮겨 다닐 수가 있지만 그 두 사람의 희망은 오직 나 하나에 달려 있었던 거야. 나는 대학에 들어가긴 했으나 그것도 일단은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지. 설사 그대로 계속했다 하더라도 10년이나 20년 후엔 기껏 어느 곳에 교사가 되어 연 1,000루블 정도의 봉급쟁이가 고작이었을 거야. 그러나 그때까지 어머니는 고생 때문에 야위어 가겠지. 그리고 누이에겐 더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의 치욕을 내가 얌전히 참고 있어야 하느냐 말이야. 그들을 매장시키고 대신 나는 아내와 자식을 얻을 테지만 그들은 돈 한 푼, 빵 한 조각 없는 처지로 내몰리겠지. 때문에 난 결심한 거야. 노파의 돈을 손에 넣으면 어머니의 고생도 덜어드리고 마음 놓고 대학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한 후에 첫 발을 내딛는 미천으로 삼자고. 그야 물론 노파를 죽인 건 나쁘겠지. 자, 이젠 그만하자고. 그는 열이 없는 투로 간신히 여기까지 말을 마치고 그만 고개를 푹 숙였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소냐는 절박한 목소리로 부인을 했다. 난 진지하고도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하느님. 소냐, 나는 백해무익한 기생충 한 마리를 죽였을 뿐이야. 네? 사람을 기생충이라고요? 물론 나도 사람이 기생충이 아니라는 정도쯤은 알고 있어. 그는 그녀를 이상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어쩜 지금 내가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지도 몰랐소냐. 그의 눈은 열에 들뜬 병자처럼 불타고 있었다. 그의 입술에는 불안한 미소가 겉돌고 흥분한 마음의 그늘에서는 지칠 대로 지친 무기력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소냐는 잘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 역시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있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소냐, 어쩌면 대학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을는지도 몰라. 학교 납부금 정도는 어머니가 송금해 줄 수 있고 빵이나 옷, 신발 따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어. 이건 틀림없어. 가정교사만 해도 한 번에 50카페이카는 받았으니 말이야. 그런데 나는 배알이 틀려서 일하려 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나는 거미처럼 제 집 한 구석에 틀어박혀 버렸어. 공부는 해야 하는데 책은 다 팔아버리고 노트와 수첩엔 손도 대지 않아서 먼지가 쌓일 정도였지. 난 그저 뒹굴뒹굴 누워서 생각하기를 좋아했었어. 그래,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은 두뇌와 정신이 확고하고 강한 인간이 평범한 인간 위에 설 수 있는 지배자라는 걸 안 거야. 많은 일을 과감히 해치울 수 있는 자가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거지. 보다 많은 것에 침을 내뱉을 수 있는 자가 인간의 입법자가 되는 거고 누구보다도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가 올바른 인간이 되는 거야. 이것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오로지 소경만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뿐이야.
라스콜리니코프는 줄곧 소녀의 얼굴을 보며 말했으나 그녀가 과연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개의치 않았다. 세찬 열정의 줄기가 그를 사로잡아 버린 듯했다. 사실 그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누구와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질 못했었다. 당신은 하느님을 버리셨어요. 때문에 당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악마에게 넘기신 거예요. 그래, 난 어둠 속에 뒹굴고 있을 때 이건 악마에게 홀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곤 했었어. 농담 같은 건 그만두세요. 당신은 신을 모독했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느님. 소냐, 난 결코 농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어. 난 악마에게 홀렸어. 그는 음산하고 집요하게 되풀이 말했다. 난 다 알고 있어. 그런 건 이미 그때 어둠 속에 누워있을 때 몇 번이나 자신에게 속삭였던 말이야. 그때부터 난 그런 넋두리에는 진저리가 났어. 난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내가 공연히 자문자답하고 있다고 보는가? 인간이 기생충인지 아닌지를 놓고 내 스스로 묻는다 해서 나에게 인간이 기생충이 아닌 것이 되는 건 아니라네. 오히려 이런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인간이 실상은 기생충과 다름없는 존재란 사실을 비로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군. 나폴레옹 같으면 그런 짓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문제로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고민한 걸 보면 나는 나폴레옹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느꼈던 거야. 나는 그런 부질없는 생각에 갖은 괴로움을 견뎠어. 그리고 그런 고민을 내 어깨에서 떨어버리고 싶었어. 난 말이야, 그저 무작정 죽이고 싶었던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이 점에 대해서만은 나 자신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았어.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였거나 돈과 권력을 손에 넣어서 인류의 은인이 되려고 죽인 것도 아니야. 그건 당치도 않아. 그저 죽이고 싶어서 죽였을 뿐이지. 나도 남들과 같이 기생충이냐 인간이냐 그걸 알아야 했던 거야. 나는 전전긍긍하는 벌레 같은 인간이냐 아니면 권리를 가진 인간이냐. 아니, 권리란 사람을 죽일 권리란 말인가요? 그때는 악마 녀석인 나를 유혹해놓고선 나중에 가서는 네가 그런 짓을 할 권리는 없었다. 왜냐하면 너도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은 기생충에 지나지 않으니까 라고 하더란 말이야. 악마란 놈이 나를 우롱했던 거야. 그래서 난 당신을 찾아왔었어. 자, 어서 손님 대접을 해야지. 만약 내가 벌레가 아니라면 뭐 때문에 당신을 찾아왔겠어? 실은 그때 내가 노파에게 간 것은 그저 시험 삼아 가봤던 것에 불과해. 그 점을 알아줘. 그러고는 죽였군요. 죽였군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노파를 죽인 걸까?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을 죽인 거지. 그 노파를 죽인 게 아니야. 나는 거기서 단숨에 나 자신을 죽여버린 거야. 순식간에 번민의 몸서리를 치면서 그는 외쳤다. 오, 하느님. 이런 고통이 또 있을까요? 소녀의 여인 입에서 괴로운 비명이 흘러나왔다. 자, 말해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는 번쩍 고개를 쳐들고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일어나세요. 지금 곧 여기서 나가서 내 거리에 서세요.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서 우선 당신이 더럽힌 돼지에 입을 맞추세요. 다음 사방으로 돌아가며 온 세계를 향해서 절을 하고 분명히 들리도록 큰 소리로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외치세요. 그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내려주실 거예요. 가시겠지요? 가시겠지요? 그녀는 온몸을 후들후들 떨면서 그의 두 손을 움켜쥐고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는 놀라움보다 오히려 그녀의 이 뜻밖의 감격에 어떤 충격을 느꼈을 정도였다. 소냐, 당신은 징역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군. 자수를 하라는 건가? 그는 침통한 어조로 물었다. 고통을 받고 그것을 속죄해야 해요. 아니야, 나는 그런 자들한텐 안 가겠어.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살아가실 작정이세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인가요? 내가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거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라는 거냔 말이야. 환상에 불과해. 그들은 자기의 손으로 수백만의 인간을 살육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대로는 선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들은 모두 비열한 인간들이야, 소냐. 당신은 고민하게 될 거예요. 소냐는 두 손을 내밀며 애원하는 눈초리로 말했다. 난 어쩌면 나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있는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아직 인간이지 벌레가 아닌지도 몰라. 나는 좀 더 싸워보겠어. 야릇한 미소가 그의 입술 언저리에 떠올랐다. 그처럼 무서운 고통을 안고 어떻게 한평생을... 그러다 보면 익숙해질 테지.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놈들이 내 뒤를 쫓으며 체포하려 하고 있다는 걸 당신한테 알리려고. 소냐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아, 왜 그런 소리를 지르지? 아까는 날더러 징역을 가라고 해놓고선 이번엔 또 그렇게 놀라다니. 그러나 걱정할 건 없어. 난 놈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을 작정이야. 만약 내가 감금되면 면회에 와주겠어? 그럼요. 가고 말고요. 가고 말고요. 그들은 폭풍 뒤에 황량한 바닷가에 밀려진 사람들처럼 처량한 모습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는 소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훈훈하게 자기를 감싸주고 있는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한데 이상한 것은 그는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괴롭고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정말 그것은 이상하고도 무서운 느낌이었다. 소냐, 내가 형무소로 가더라도 면회는 역시 오지 않는 것이 좋겠어. 소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 십자가를 갖고 계시나요? 없으시죠? 자, 그럼 이걸 가지세요. 노송으로 만든 거예요. 나에겐 리자베타가 준 구리 십자가가 또 하나 있어요. 리자베타와 서로 십자가를 교환했었죠. 그녀는 나에게 십자가를 주고 나는 그녀에게 조그만 성상을 주었어요. 난 앞으로 리자베타에게 얻은 십자가를 걸겠으니 당신은 이것을 받아두세요. 자, 이건 내 것이에요. 이제부터 우린 함께 고통을 갖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랍니다. 받기로 하지.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으나 곧 움츠렸다. 지금은 안 되겠어, 소냐. 다음에 받을게. 네, 그래요. 그게 낫겠군요. 고통을 받으러 가실 때 이걸 걸고 가세요. 저에게 들르시면 제가 걸어드리겠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를 올리고 함께 떠나도록 해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방문을 3번 노크했다. 소피아 세면어브나 들어가도 좋습니까? 레베자트니코프는 자기도 라스콜리니코프가 여기에 와 있을 줄 알았다고 말한 후 곧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까 그분은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장관인 자하루이치에게 달려갔었는데 그 장관은 마침 어느 다른 장관 댁에서 식사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식사하고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떼를 쓰다시피 해서 장관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쫓겨나왔는데 본인의 말에 의하면 장관에게 마구 욕설을 퍼붓고 무엇을 던지기까지 했다는군요. 그러고는 지금 정신 이상이 돼요. 소냐는 갑자기 망토와 모자를 집어 급히 둘러쓰고 방에서 뛰쳐나갔다. 레베자트니코프도 라스콜리니코프도 뒤를 따랐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 골방으로 들어와 한가운데에 멈춰 섰다. 그는 지금껏 이렇도록 무서운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쳐들고 이상하게 빙긋 웃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두냐가 들어왔다. 그녀는 처음에 발길을 멈추고 아까 그가 소냐를 바라볼 때처럼 문지방 위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서 어제 자기가 앉았던 의자에 그와 마주 앉았다. 오빠, 화내지 말아요. 그저 잠깐 들렀을 뿐이에요. 오빠, 난 이젠 무엇이든 다 알고 있어요. 라주미힌이 모두 설명해 주었어요. 오빠는 어이없는 더러운 혐의 때문에 추격당하고 고민하고 있다더군요. 두냐, 그 라주미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두냐는 살포시 얼굴을 붉혔다. 그랬어요? 조금 기다린 뒤에 그녀는 말했다. 그 친구는 민첩하고 근면하고 정직할 뿐더러 열렬히 사랑할 수 있는 사나이야. 그럼 잘 가거라, 두냐. 두냐는 낯을 확 붉혔으나 곧 다시 불안스런 표정으로 변했다. 오빠, 왜 그러세요? 정말 우린 영원히 이별이라도 하는 것 같군요. 그런 유언 같은 말을 하시다니. 어떻든 매한가지야. 잘 가거라. 그는 얼굴을 돌리고 창가로 갔다. 상쾌한 바람이 이마에 와 스쳤다. 그는 급히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섰다. 그는 정처 없이 방황했다. 이때 그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 레베자트니코프가 달려오며 그를 부르고 있었다. 실은 댁에 갔었습니다. 글쎄, 그 미망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다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소냐가 살고 있는 집에서 2집밖에 떨어지지 않은 운하가에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몰려 있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의 쥐어짜는 듯한 목쉰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정말 구경거리임에 틀림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군중 앞에서 노래와 춤을 가르치는가 하면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기도 했다. 소냐는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의 곁에서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고 눈물로 애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들은 채도 않고 계속 구걸하게 된 원인이나 저 저주스러운 집주인 독일 여자를 원망하면서 지체 있는 귀족이라고 할 만한 양갓집 아이들이 이런 기막힌 꼴이 되었다고 넋두리를 하고 있었다. 그만둬! 소냐, 대체 앞으로 무얼 먹고 살아가겠다는 거냐? 여태껏 신물이 나도록 너를 고생시켜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녀는 기침을 하면서 그러나 완강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때 순경이 왔다. 갑자기 겁을 집어먹은 폴야와 레나는 순경이 자기들을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알고 손을 잡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가엾은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통곡을 하고 울부짖으며 아이들 뒤를 쫓아갔다. 소냐도 그 뒤를 따라갔다. 소냐야! 저 애들을 데리고 와! 소냐! 아이고, 어미의 마음도 모르고 난 너희들을 위해서. 그녀는 정신없이 달리다가 그만 바닥에 쓰러졌다. 소냐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 위로 몸을 굽혔다. 라스콜리니코프와 레베자트니코프도 달려갔었다. 보도 주위로 빨간 선혈이 낭자하게 퍼졌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심한 개결을 한 것이다. 저기 내 집으로 모셔다 주세요. 바로 저 두 번째 집이에요. 소냐가 애원하듯이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사정을 했다. 그녀는 거의 빈사 상태로 소냐의 방으로 옮겨져 침대에 눕혀졌다. 개결은 그때까지도 계속되었으나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다. 소냐 외에도 라스콜리니코프와 레베자트니코프 그리고 관리와 군중을 제지하는 순경이 일시에 방 안으로 몰려들어왔다. 이런 혼란한 군중 속에 갑자기 스비드리가이로프가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후 카체리나 이바노브나는 숨을 좀 돌리고 잠시 개결도 멎었다. 소냐는 계모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애들은 어디 갔니? 이 바보 같은 자식들. 글쎄 왜 도망을 치는 거야? 이따금 그녀는 몸을 떨며 주위를 둘러보고 한순간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보기도 했으나 곧 다시 그녀의 의식은 헛소리로 변했다. 그녀는 목쉰 소리로 괴롭게 숨을 헐떡였다. 무언가가 목에 걸려 끼르륵거리는 듯했다. 까까! 갑자기 그녀는 눈물을 쏟으면서 비통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이 고아들을 돌봐주십시오. 죽은 남편의 충성심을 생각하셔서 귀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자 불현듯 그녀는 제정신으로 돌아와 깜짝 놀란 듯이 주위를 둘러보고 몸을 부르르 떨더니 곧 소냐를 알아보았다. 소냐, 소냐? 그녀가 앞에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이 그녀는 상냥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사랑스러운 소냐, 너도 여기 있었니? 사람들은 또 한 번 그녀를 일으켜 앉혔다. 이젠 가야 할 때가 온 모양이다. 잘 있거라. 소냐, 불쌍한 자식 같으니. 우린 말라 비틀어진 말을 부려먹은 거야. 아, 이제 기운이 없어. 그녀는 어떤 증오와 절망적인 어조로 이렇게 외친 후 베개 위에 머리를 떨구었다. 그녀는 또다시 정신을 잃었다. 그러나 이 혼수 상태는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그 여위고 누런 얼굴은 뒤로 축 늘어지고 입은 떡 벌어지고 다리는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는 몇 번이고 깊이 숨을 몰아쉬더니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소냐는 시체 위로 몸을 던져 두 손으로 껴안더니 깡마른 가슴패기에 얼굴을 묻은 채 정신을 잃고 말았다. 폴리아는 죽은 어머니의 발밑에 쓰러지면서 울음으로 그 발에 키스를 했다. 콜리아와 레나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어떤 굉장한 무서움에 사로잡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가 일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창가로 물러갔다. 레베자트니코프가 그 옆으로 다가왔다. 로지온 로바노비치, 당신에게 몇 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그때 스비드리가이로프가 가까이 왔다. 레베자트니코프는 눈치 빠르게 얼른 자리를 피해 주었다. 스비드리가이로프는 어리둥절해하는 라스콜리니코프를 더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갔다. 이번 장례식이나 그 밖의 뒤처리는 내가 도맡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에게는 지금 여분의 돈이 있으니까요. 나는 이 꼬마 둘과 폴리아를 되도록 시설이 좋은 고아원에 넣어주겠습니다. 소피아 세미오노브나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게끔 세 남매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아이 앞에 1,500루블씩 맡겨두겠습니다. 또 소피아 세미오노브나도 구렁텅이에서 건져주겠어요. 참으로 고결한 아가씨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아부도자 로바노브나에게 그 사람의 1만 루블은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큰 자선을 베풀려는 목적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물었다. 의심도 많으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돈은 내게 필요 없는 돈이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인도적인 견지에서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저 소피아 세메노브나의 계모는 고리대금을 하는 어느 노파처럼 기생충도 아니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루진이 살아서 비열한 짓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저 여자가 죽어야 하느냐. 그러니 만일 내가 돕지 않으면 폴리아 역시 같은 운명의 길을 밟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는 명랑한 장난꾸러기같이 라스콜리니코프를 찬찬히 바라보면서 말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얼굴이 새파랗게 사색이 되어 자신이 소냐에게 한 말을 그가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음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춤 뒤로 물러나서 뚫어질 듯이 스비드리가이로프를 응시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어요? 나는 이 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레슬리흐 부인 댁에 머물고 있거든요. 당신이 옆방에? 네. 저 친애하는 로지온 로바노비치. 난 당신에게 놀랄 정도로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전에 내가 예언했었지요. 우린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요. 나와 같은 인간이라면 역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